자, 계속해서 4.15 총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8번째로 제주시을 후보로는 처음이네요. 민중당 강은주 예비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초청을 이끌어갈 나종원 기자도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담에 앞서서 왜 올 민중당 후보를 초청한 기준을 다시 말씀드려야겠네요. 이 초청 대상은 KBS 제주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기준을 대부분 따랐습니다. 다만 이 대담인 경우엔 국회의 대표성을 감안해서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자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게 아마 낯선 정당의 후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정당 인지도에서 좀 불리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출마하신 이유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1,700만 촛불이 만들어 놓은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700만 촛불이 그래도 세상이 조금 변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그러한 기대감을 많이 높여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적폐청산의 문제라든지 사회개혁의 문제들은 여전히 21대 국회가 풀어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도민들의 힘과 지혜로 같이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번 4.15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후보가 모든 그 출마 선언문이라든지 이걸 보면 네.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밝히셨어요. 자, 나종원 기자 주제로 한번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죠. 네, 노동자를 위한 정치. 구체적으로 좀 노동자의 범위가 좀 워낙 넓다 보니까 좀 어떤 노동자를 위한 정치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은 사회 구조에서 봤을 때 우리는 보통 1대 99의 불평등 구조를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나 자신의 노동을 대가로 이제 임금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다면 노동자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중당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0%를 훨씬 넘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 경영을 하는 곳들을 보면은 통계에 만약에 수치로 잡히게 된다면 50%를 훨씬 웃도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통계에 아마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노동 문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좀 앞선 과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방금 얘기하셨는데 비정규직의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실지 공약이 있다면.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정규직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죠? 비정규직들이 전부 정규직화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비정규직이 지금 보면은 정규직들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노동보험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정말 이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을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해서 정규직 임금의 1.5배를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전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법에 대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보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근로기간을 정해두고 일정 기간 필요할 때 임시 채용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조금 덜 필요한 경우에 비정규직 채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어떤 공개 채용이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온 정규직 입장에서는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반론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저는 이제 공공기관부터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부분들을 하청이라든지 위탁이 아닌 직접 고용의 형태로 고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불안정 고용 수당이라는 부분들을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해서 주는 정규직 임금의 1.5배 실현이라든지 그리고 불안정 고용 수당을 통해서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 자체를 하지 않게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제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비정규직의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같이 이제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임금에 받는 것도 좀 억울하긴 한데 인간적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게 더 지금의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앞으로의 좀 그러한 부분들은 좀 우리가 꿈꾸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 한 번 더 드리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기관부터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첫 공약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 시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이제 부산 지하철 노동조합처럼 솔선수범한 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정규직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오히려 노동자끼리 싸우는 형태로 벌어지거든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겨나는 문제들이고요. 오히려 역차별당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규직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거는 한 부분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연대해서 만들어가는 것들 합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보여주지 않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부분 쪽으로만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꼼수 같은 거예요. 저는 노동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일종의 꼼수를 부리는 거. 왜 비정규직이 필요합니까? 정규직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법적 제도적으로 어떻게 충분히 보상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특히나 문재인 정부는 지금의 소득주도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재벌 위주의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러한 예. 부분들을 좀 더 극복해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아까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네. 정치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요. 농민에 대한 주제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정책 중에 좀 요새 화두로 떠오르는 게 농민 수당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후보자께서는 또 농민 수당 도입을 또 공약하셨고 지금 같은 1차 산업 종사자인 어민들도 네. 어민 수당을 도입하자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농민수당, 그다음 어민수당 이렇게 물론 같이 동시적으로 되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민중당의 공약에는 같이 들어가 있어요. 농어민수당이 같이 해야 된다라는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우리가 모두 다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농민 아니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의 이제 모두가 다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농민을 그러니까 농촌을 살려내지 않고는 실제 우리가 앞으로 제주의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농민수당을 법제화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자 이런 관점이 네. 강한 거죠. 그렇다면 강 예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적정 수준의 농민 수당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지금 제주 지방에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긴 해요. 농민 수당 조례 제정 본부를 구성을 해서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제 제주 지역은 월 10만 원이고 그다음에 상품권을 이용해서 제주 지역의 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는 조금 더 해서 우리가 240만 명의 농민이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월 20만 원을 했을 때 한 6조 원 정도의 예산이면 저는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정부와 지방자치 예산으로 같이 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농민 240만 명 그리고 이들에게 20만 원씩 주면 6조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네. 6조 원이라면 좀 어마어마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건데 네. 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농민 예산은 점점 깎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증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해 올 것인가라는 문제는 그거는 같이 정부 예산과 지방 예산을 보면서
저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잠깐만 예를 들어도 될까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얘기 나오잖아요. 얼마 하라고 하죠? 6조 원이거든요. 6조 원을 분담하라고 하는데 그 6조 원 돈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세탁비, 그다음에 뭐 전기세, 그다음에 뭐 수도세, 전기, 가스 이런 것 전부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6조 원을 지금 인상하라고 하는 건데 그 6조 원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0만 명의 농민들에게 월 20만 원 농민수당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유경쟁 시대라고 요새 얘기를 하는데 이 자유경쟁에 따른 도태, 어떤 농가들 있어서 그런 것들은 불가피한 일이기도 한데 과연 이렇게 6조 원이라는 돈을 이 농업 분야에 투입하는 것, 온전히 투입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라는 네, 반론이 네.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 우리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 산업이 어디인가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1차 산업을 우리가 만약에 놓쳐버리게 되면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산업을 지켜내는 것, 땅을 지켜내는 것, 농민들을 지켜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점점 농민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농촌 사회는 고령화되고 피폐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그럼요. 있다는 주장이시죠? 그러면 젊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근본으로 들어가서 다시 본질적으로 따져보자라는 거죠. 네, 최근 후보께서 밝힌 공약 중에 하나가 JDC가 지금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이를 반대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스마트팜 자체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스마트팜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청년 기업들을 제주 지역에서 육성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JDC가 했던 부분에서는 대상이 빠져 있었어요. 농민들이 없었어요. 그 설명에 농민들이 없는 스마트팜 혁신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농민들을 대상화 시켜놓고 농민들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 농업 자체를 대기업화하는 것. 이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비경쟁 상품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주 농산물은 거꾸로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FTA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예. 논의해야 될 주제가 많으니까요. 네, 다음 예. 주에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현안, 제주 4.3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시작하시죠. 네, 민중당 제주도당 창당할 당시에 민중당은 4.3 항쟁과 민중투쟁의 역사를 계승한 정당이다 이렇게 강조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신가요? 예, 지금 제가 2019년인가요? 작년에 그 청와대 앞에서 유족들이 삭발을 하고 읍소를 하는 것, 유족회, 4.3 유족회, 희생자 유족회 분들이 그걸 보면서 아직도 4.3은 현재 진행형이구나, 끝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4.3 올해로 72년이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적으로 기념사업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는 정명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주의 역사는 제주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다. 이거는 그렇고 그다음에 분단 이후에 아직 청산되지 못한 적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4.3 문제는 해결해 가는 그 마중물,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3에 대한 정명 문제와 그리고 4.3의 이후에 지금 특별법 개정들을 반드시 해내서 4.3에 대해서 지금까지 트라우마 치료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거라든지 4.3 유족들에 대한 배상 보상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는 결론을 짓고 그리고 정말 이제 우리 삼촌들 그 가슴에 그 피 맺힌 한을 풀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4.3 정명 얘기하셨는데 올바른 이름 찾기. 좀 네네. 민중당에서는 4.3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3 항쟁이라고 민중당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입장인데요. 역사의 주체는 저는 민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 이제 당명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 제주 지역에 살았던 우리 민중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그 자리를 제주를 지켜왔고 어떻게 그렇게 학살의 시간을 견뎌왔는지에 대해서 규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항쟁 싸워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지 않았느냐. 좀 우리 제주의 역사를 너무 이제 한의 역사로만 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4.3 항쟁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자칫 잘못 오해를 한다면 어찌됐건 지금은 4.3 진상보고서를 통해서 화해와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 아픈 이데올로기를 지냈던 모두가 피해자다라는 입장에서 4.3 현재 사건이라고 하면서 화해와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항쟁이라는 측면만 강조할 경우에 자칫 너무 일종의 진보 쪽 너무 그런 입장만 주장하면서 이데올로기 논쟁을 다시 부추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4.3은 명확하게 진상규명이 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3의 책임을 누구한테 둘 것인가 문제예요. 정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4.3의 책임을 누구에게 두고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진정하게 명예회복이 되는 부분들은 어디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풀어야지 또 예전처럼 그 도민 간의 갈등 문제로 그래서 서로 화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상생하면 될 문제 이렇게 해결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3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주도민들이 같이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항쟁이라 하면 어느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도민과 그리고 그거를 막았던 세력이죠. 4.3에 실질적으로 학살을 했던 주범. 그리고 4.3을 일으켰던 주범에 대한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지금 명확히 밝히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시점에서 21세기에서 다시 해방 직후의 그 혼란한 정치 상황을 평가하면서 한다는 게 사실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당시 4월 3일, 1948년 4월 3일에 있었던 무장공기 같은 경우에 당시 경찰 지서를 습격할 때 네. 경찰을 습격한 것뿐만 아니라 경찰의 가족,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희생당했단 말입니다. 이거를 항쟁의 성격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냐면은 이거를 자꾸 도민 간의 갈등의 문제로 해서 그러면 군경 유족회하고 희생자 유족회하고 그럼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화해와 상생으로밖에 풀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화해와 상생의 논의거든요. 예. 그거를 아예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실질적으로 4.3의 책임 문제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좀 초점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민들 간의 갈등이 생겨나서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 그 서로 피해자, 그다음에 가해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도민들이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서 제주도 자체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뭐에 의해서? 국가폭력에 의해서 그다음에 그 뒤에 있었잖아요. 그 당시 미군정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저는 뭐 어떤 대해서는 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부의 보수 진영에서 이 부분에서 계속 좀 문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그 학살의 책임의 그 시발점을 어디로 보느냐라는 그래서 47년 3.1절이냐 48년 4.3 봉기냐라 가지고 지금 논쟁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당시에 48년 4월 3일 봉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됐겠느냐라고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48년 4월 3일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47년 3월 1일에 이제 취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시 재고찰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사실 되게 민감한 주제긴 한데 이 정도는 네. 자, 다음 주제로 그 민중당이라는 아주 뚜렷한 당의 특징만큼이나 정치 철학도 하여튼 특별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하진 않습니다. 드려보겠습니다. 네. 민중당이 진보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지금 진보 정당으로 유명한 정당이 정의당이거든요. 정의당과의 좀 차별성이 있나요? 이제 앞서 설명한 모든 게 차별성 아닐까요? 노동자, 농민.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20대 총선에서 봤는데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은 글쎄요 없더라고요. 이번 총선에도 어떤 정당도 지금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정당은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주통일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당당히 선포한 정당도 민중당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는 분단 시대가 아니에요. 통일 시대잖아요. 그래서 통일 시대를 맞이하는
정말 당찬 민중당 이렇게 좀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보수 진영은 오히려 뭉치고 있어요. 미래통합당으로 크게 뭉치고 있고. 근데 진보 정당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의당, 민중당, 뭐 노동당 이렇게 상당히 당이 많은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쳐서 좀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정당 그러니까 같이 이제 선거 기간 때는 같이 공동으로 같이 후보를 만들어내서 단일 후보, 진보의 단일 후보를 만들고 선거에 임해보자라는 제안도 많이 했고요. 그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발전돼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보는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와서는 진보 정당 거의 배제되는 형태로 좀 가고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진보 정당 지금은 소수입니다. 근데 진보 정당들 내 연합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주 현안 중에 이공항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보죠. 그러니까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논리 중에 하나가 군사기지와 관련된 네, 논리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원희룡 지사가 자기 직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건 공군기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군기지만 아니면 이 공항은 용인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필요 없어요. 제2공항은 지금 건설해도 지금 국토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기본용역 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상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전 그 조사부터가 잘못돼 있던 게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공항 설계 감리업체죠. ADPI 사가 이제 제기한 2045년에 연간 그 4,600만까지 장기 수요 충족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했어요.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실 덩어리 그다음에 의혹투성인데 실질적으로 얘기가 해결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현재 공항 확충을 통해서 이 항공 수요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산에 제2공항을 짓게 된다면 아마 적자 운영이 돼서 조만간 그런데 왜 꼭 거기에다가 좀 하려고 할까라는 거를 좀 봤었거든요. 봤더니만 지금 우리 강정 해군기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미 민군 뭐 복합 관광 미항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2017년에 이미 핵 잠수함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네. 그 공군기지 문제는 아까도 네. 원희룡 지사 얘기 나오긴 했지만 원 지사는 절대 자기도 반대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원도정은 더 이상 말을 믿지 못하겠네요. 이제는. 자, 뭐 약속 시간이 다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민중당은 신생 정당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민중당까지 진보 정당 운동을 계승해온 역사적인 정당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되는 정치, 그리고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정치, 도민의 미래를 도민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정치, 그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 출연에 응해주신 민중당 강원주 예비 후보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잘 나동훈 기자 극복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